안녕하세요. 2022 공직자 안보교육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분들은 어떤 자세와 역할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2차 시에는 해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치외교 전문가 강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준영입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봉영식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공직자의 입장에서 비상시 공직자가 가져야 될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고등국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정원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요. 국민과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3, 4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날 거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데는 이유야 어찌됐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이끌고 항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 비탈리 김이라는 우리 고려인 4세입니다. 미콜라이브 주 지사인데요. 이런 분들이 소위 공직자로서 이 항전의 의지를 계속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게 돼 있고, 특히 젤렌스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도망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탄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내 몸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 위기관리에 특별한 DNA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우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 때 전 국민이 근무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봉사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때 그때마다 나서서 국민들을 구하는 군인, 공무원, 봉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의 봉사자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국민들의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기 상황에서는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미 한 번을 돈바스 이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22년 러시아 침공이 우크라이나 국민 또 정부 관리들에겐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돈바스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받은 교훈은 우크라이나가 분열되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나라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이번엔 작용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친서방과 친러시아 간의 균형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한때는 친러 쪽 갔다가 친서방 쪽 왔었거든요. 젤렌스키도 사실상 균형점을 유지하다가 친서방 쪽으로 돌았죠. 이번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약간 얕본 게 있었습니다. 원래 공격자는 방어자의 3배의 어떤 군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방어자의 3분의 1만 가지고 러시아가 돌았던 겁니다. 그만큼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그러나 국민과 군대와 정부가 단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한 수 위였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크림 전쟁 이후에 상당한 국방력을 내실을 다져온 데다가 2차 대전 때 골로도모르 기아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항쟁 의식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주 깊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에 대한 어떤 충격, 맞아요. 그리고 나라를 일부지만 빼앗겼다라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국민 간의 정서를 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군의 활약도 대단했죠? 네, 우크라이나 시민군의 활약은 대단했죠. 첫째, 저항의식이 깊게 스며든 데다가 정규군이 하지 못한 것을 진행했습니다. 즉 모든 장애물 요소에서 도시화의 그 요새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도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러시아는 그냥 곡창지대 진격점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 주변만 감쌌던 것이죠. 그것을 정규군은 시간을 벌어서 러시아군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하는 틈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시민군들은 이 정규 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수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 모든 지원들을 정규군에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민군들이요, 그 전에 보니까 매주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쉬는 날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돌아가시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러시아 공세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 자체 내의 결심과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또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도 이런 러시아의 서진 군사 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원래 러시아의 계획은 키이우까지 속전속결로 가는 작전이었는데 그것이 한 박자 늦춰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정부가 이런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이죠. 네. 그리고 나토 동맹과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이 다방면에서 이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군사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죠. 근데 사실 시작 때만 하더라도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군사력이나 뭐 국가 역량이나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금방 키이우를 점령하고 소위 친러 정부를 세우고 이런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발을 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4월 18일부터는 전면적인 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포기하고 동부 지역, 돈바스 이쪽 지역을 장악하겠다라고 약간 이제 목표를 축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저항을 하니까 저렇게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있는데 작전적 정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 이게 뭐 더 이상 가봐야 안 되니까 네네. 그런 형태의 흐름이 고착이 됐다. 그래서 장기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려되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여기서 종전을 한다면은 국가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막강하지 않구나. 이것은 해외에서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 새로 받게 되는 위험성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러려고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푸틴 대통령도 쉽게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예비군 동원령도 내리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본다면은 2월 24일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온 도시가 파괴됐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낼 것인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그러면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정부와 국민들이 이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늪에 빠진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곤 하는데 2022년 2월과 3월 사이에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전쟁이다. 영토 확장도 아니고 새로운 군사 과학 기술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일세에 한번 반발한 것도 아니고 물론 명분은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에 나토가 더 이상 동진을 못하게 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구소련의 어떤 연방을 다시 한번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첫째는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러 들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은 또 가장 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불균형적이나마
어쨌든 외교 협상에 의한 정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반푸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철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원인이 알 수 없는 전쟁이듯이 끝나는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또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멸망 직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지배하던 정부, 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무능하고 대통령이 뭐 먼저 도망갔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안보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설마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은 외부 침해보다는 내부의 어떤 문제점으로 스스로 자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하고는 큰 대비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공직자들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외부의 전쟁이 됐든 내부의 전쟁이 됐든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은 분명히 자기의 할 일을 알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공직자들은 부패와 도망갈 기조로 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탈레반에게 정권을 내주게 됐죠. 네, 그래서 극단주의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침해를 받는 것이 여성들이죠. 우선 눈만 보이는 니캅을 쓰게 하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국제적인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리거나 아사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같은 참혹한 실정 외에도 진짜 국제적으로 심각한 것은 이 나라가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원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안보에 대한 낙관론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앞서 나가서 내 나라와 내 국민을 지킨다라는 안보의식이 없으면 동맹은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좀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이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그런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문제로 결국은 미국이 철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맹 관계든 협력 관계든 뭔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틀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상대방도 거기에 걸맞는 흐름이 갖춰져야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그게 안 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나라에 외부 세력이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동맹은 2차적으로밖에 작용이 안 되고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20년 만에 아프간 전쟁을 종식시키는 연설을 미국 국민들에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고 미국인들의 혈세를 여기 낭비해야 되는가. 난 대통령으로 이걸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 만약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역량이 없고 또 부패한다면 어느 우방이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동맹과 함께 가되 스스로의 위기 극복 역량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엄청난 열세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나라를 지킨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랑해드려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아주 멋진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이 장계를 올린 다음에 한 척이 더 늘어서 13척인데 이 13척을 가지고 왜군 133척을 물리쳤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 전쟁은 아주 기적에 가까운 전쟁입니다.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기적에는 내재된 게 있죠. 첫째는 이순신 제독의 지도력, 필사즉생이라는 말도 이순신 제독이 쓰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싸우면은 살아남는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에 또 이순신 제독이 스스로 모든 모범을 보이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본인 스스로 나서는 어떤 리더십이말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사례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인데 그때 한국 전쟁의 추세가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었죠. 근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동격서라고 하죠. 이쪽을 보면서 저쪽을 치게 하는 전략을 소위 기만 작전을 유엔군과 한국군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기 하루 전에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당시 17살에서 19살의 학도병 772명이 그 기만 작전이죠.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그 주력 부대가 그쪽에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6.25가 개전하고 나서 대구만 남았었습니다. 대구만. 그때 이제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게 다부동 전투고요. 중공군이 그 10월 25일에 이제 미군과 전투를 하면서 막 이제 밀고 밀리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공세를 펼칩니다. 그게 이제 지평리에서 한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그걸 이제 물리치는 그런 걸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 그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결합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으로 돌아와서 사실 국제사회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긴 사태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통해서 침략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비토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이루어졌죠. 게다가 나토의 지원도 우크라이나는 받을 수가 없고 숫자적으로나 국력으로나 너무 약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한 거이기 때문에 국제 여론은 반러시아라 아주 싸늘하게 돌아섰죠. 이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헌장 5조인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공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하고 즉각 방어한다. 이 조항이 발동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토 회원국은 비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격분하고 또 여기에 경계심을 가지게 됐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군사 자원, 지원이라든지 그 무기 지원을 통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고 여기에는 비단 정부 대 정부, 군대 군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지원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국제사회의 무기라든지 통신망 지원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냥 그 전장에서 무기를 든 군인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으니까요. 좋은 예가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에 트위터를 보냅니다. 트위터에서는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그리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에게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데 미국의 일반 기업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약 10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행되는 절차는 2022년이구나 이렇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인류 전쟁 역사상 최초의 SNS 전쟁이라고 하죠. 네. 뭐 온갖 게 다 이제 드러나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전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민간 기업의 참전 플러스 미국과 나토군의 각종 첩보 위성 기술이 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군의 동태라든지 동향 이런 게 보고가 되고요. 뭐 계속 러시아군에 대한 그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무기나 수적인 열세 속에서도 대응하는 방향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대항 여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정보전 영역뿐만 아니라 드론이 동호회 수준이었는데 그 드론 부대 아이로 로즈비드카가 동원이 돼서 민간의 기술력이 어떻게 군사력으로 바뀌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고작 65만 원 정도의 폭탄으로 45억 원에 해당하는 러시아 탱크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민간 기업의 드론 덕분에 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차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박사님이 민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드론 동호회는 진짜로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었던 건가요? 네, 일반인인 예비군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은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키우 지역의 어떤 예비군들은 민간 IT 업체로부터 이 드론 방법을 배웁니다. 조작을 해서 이것을 전장에서 실제적으로 써먹는 것이죠. 민간 일반 쪽 계열 말고 우크라이나 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우크라이나 인구수는 4,200만 명입니다. 정규군이 25만 명이고 예비군이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5천만 명에 정규군 55만 명, 그다음에 예비군은 180만 명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병력을 가지고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훈련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연합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군도 나토와 연합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상 러시아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었겠죠. 그치만 민간인들이 똘똘 뭉치고 굉장히 작지만 큰 군대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미리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왔는데 공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시 공직자의 일이라기보다는 전시 대비 업무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겁니다. 공직자 업무는. 아무튼 이를 위해서 공직자 부분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작전 지원이죠. 군사작전 지원은 사람이나 물자 등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전시되면은 군에다가 공급을 하는 역할입니다. 소위 집행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시에도 정부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정부 기관이 소산되거나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미리 평시부터 그것을 공직자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소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통제 같은 거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생활 안정입니다. 전체도 국민은 살아야 되니까 이 국민 생활 안정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물자의 어떤 준비하고 단수 단전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방위 같은 거 통해서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또 보호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전시 복구도 사전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전시 복구까지 합하면은 공직자들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겁니다. 아니, 국민들을 전쟁 시에 내 생명이랑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나? 이게 먼저 좀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로는 안 도망가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데처럼 도망가면 안 되고 지켜줘야죠. 그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 하거든요. 이때 적용하는 기본법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이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충무계획은 전시에 민, 관, 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진행되어 있죠. 행정안전부가 지금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그 세분화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신 거겠죠? 우리가 매년 8월에 을지연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을 점검하는 계획이기도 한 겁니다. 전시 정부연습이 을지연습이죠. 이 을지연습과 충무연습을 통해서 충무계획이 보다 더 보완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 무장,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분들이 어떤 이 태도와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철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각자의 분야에서 외교 공무원은 외교 공무원대로, 행정 공무원은 또 행정 공무원대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것들 이전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 내지는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책임감, 정신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기술 혁신이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니까 공직자분들도 계속 실력 연마 그 공부를 하셔야겠죠.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방지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무기의 무인화라든지 그 스마트화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역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민 여론을 얼마나 똘똘 뭉치게 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등 변화되고 융통성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책임감과 준비성이 여기에 또 가미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회로 뻗어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직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프가니스탄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공직자지만 우크라이나의 사태처럼 나라를 구하는 것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공직자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신냉전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투철한 책임감과 준비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2 공직자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직자 안보 교육 진행을 맡은 허준이었고요.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